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정혜신 박사님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신입니다. 네. 강연이랄 거 없고요. 저는 오늘 그냥 각지에서 이 봉하마을에 모이는 우리 그 시민들하고 같이 그냥 눈 마주치고 같이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 1시간 정도 하면 뭐 나름 여기 오셨다가 또 다른 조금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가끔 강의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좀 요즘에는 자꾸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강의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심리적인 폭력이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강의라는 게 이제 강의를 할 사람이 강사가 미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오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근거도 막 이제 나름 준비를 하고 그거에 맞는 사례 같은 것들도 막 이제 준비를 해서 이 앞에 서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정답인 것 같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 같고 다른 것은 훨씬 더 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본의 아니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뭐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그렇고 이게 그냥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우리 마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말만이 옳은 거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삶의 연륜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경륜이 있는 분들 앞에서 사는 게 이렇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다 보면 이게 어줍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지요. 그래서 오늘 저랑 그냥 같이 오늘 햇빛도 좋고요. 여기 초록도 많이 보이고 참 근사한 날인데요. 저하고 오늘 그냥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시간을 하시는데 제 얘기 좀 듣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고받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하고 얘기하실 동안에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거리를 저하고 쭉 한번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찍을 때 왜 줌인해서 땡겨 찍을 때도 있지만 줌아웃해서 이렇게 쭉 밀어서 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저하고 심리적인 거리를 좀 쭉 떼시고요. 뭐 저 사람은 나름 뭐 직업상 뭐 했던 경험상 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대보시는 약간 이렇게 한번 대보시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만나야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거리 뛰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주제도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나 우리 아주 근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요즘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상담보다는 약물 치료를 거의 대부분이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상담만 하는 정신과 의사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고문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때 50 때 그때 고문을 당한 무고하게 갑자기 그냥 잡혀가서 공안정국을 만드느라고 엄한 사람들을 막 빨갱이를 만들어서 온 식구를 다 잡아가가지고 고문해서 뭐 가두고 본보기로 한두 명 정도는 사형 집행이 되고 그때 주로 사형 집행된 분들이 아버지들이지요. 아버지는 대표로 사형 집행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간첩단이다 가족 간첩단이다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안기부 지하실에서 남산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아주 잔혹하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첩단이 만들어지고 신분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그러면 이러니까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어떤 타당성 같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막 벌였죠. 그때 무고하게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또 살아계시지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이제 상담을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에 고문을 당하고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갈갈이 아주 찢긴 채로 상처를 받고 감옥에 한 그런 분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가족이 모이면 징역 살은 횟수를 치면 100년이 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고모, 이모, 뭐 엄마, 자식, 뭐 다 싹 다 그렇게 되고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어린애들, 뭐 동네에서 돌팔매질하면서 빨갱이 새끼 뭐 이렇게 놀림받고 이제 뭐 그러다가 자살을 한 아이들도 있고 뭐 굉장히 끔찍한 세월을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요즘에 가끔 이제 신문에 보시면 나오겠죠.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인혁당 사건 지금 다시 재심, 억울하게 그냥 무고하게 죽은 게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다시 받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있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 10여 명 이상이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이미 30년의 시간이 다 날아가고 삶은 이미 다 바닥까지 가고 끝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상담하는 일을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한다고 뭐가 낫냐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좋아져요.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분들도 상담을 하자 그러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 삶이 지금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식구들도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 파괴되고 근데 지금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뭐 이거 소용없다.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상담을 하려면 떠올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간신히 설득을 해서 시작을 최초에 한 6명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면서 본인들이 좋아지고 분노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다 사람하고 세상하고 등지고 막 섬에서 어디 뭐 산속 절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사람들을 하고 이제 대면을 하기 시작하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지금 동지들을 막 찾아내시기 시작했어요. 나같이 억울한 사람들 예전에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지금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그 자식들도 또 상담을 받고 자식들도 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런 세월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런 사람들도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제가 나중에 뭐 조금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한 5년 전에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5,000명 중에 2,600명이 길거리로 그냥 해고를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는 분명히 잘 된다고 얘기를 1년 전까지만 해도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왜 해고되는 거냐 이유를 알려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빨갱이로 사회적으로 막 몰아간 거죠. 극렬한 무슨 노동운동자 막 이런 해서 빨갱이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24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24명 중에 3분의 2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요. 나머지는 멀쩡했던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이런 것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상황이어서 같이 이제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상담하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었고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은 심리적인 내상이 너무 뚜렷했어요. 어린애들이요. 길을 가다가 경찰을 보면 이렇게 어린애들이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경찰을 보면 막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요. 예. 그 아빠들이 막 짓밟히고 막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한테 아빠들이 짓밟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눈앞에서 자기 아빠가 짓밟히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구속되고 이런 꼴들을 다 봤죠,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다음에 버스를 못 타는데요. 6살짜리 아이는. 근데 걔한테 버스라는 거는요. 아빠 잡아가려고 맨날 그 쌍용차 공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경찰 특공대들이 타고 있던 늘 그 차가 걔한테는 버스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타는 차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는 버스를 못 타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아이들 중에서 사춘기에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지금 가출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도 많고요. 처음에는요. 아빠가 해고당하고 그리고 막 집안이 어려워지고 막 아빠도 이제 막 풀이 죽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기쯤 되는 아이들은요. 처음엔 아빠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아빠 힘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빠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뭐 해고됐으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쌍용차 해고자라 그러면 안 받아주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억울하고 어디 가서 이제 해소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아이들한테 막 이제 소리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집안에서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점점 아빠 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쌍용차 해고 그 투쟁하는 그 노조 조끼 입고 다니는 이런 인간만 보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분란이 나고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도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인간들은 나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집안에서 벌어진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에 대한 생각이 그런 사람, 그런 인간, 그런 일을 하는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제 번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이건 좀 사족이지만요. 그 작가 이문열 씨가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청소년기가 바로 그런 처지였죠. 예. 아버지가 북으로 간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남쪽에서 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회 이런 우리 사회에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에 서서 아주 평생 그런 쪽으로 자기를 강화해 오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지금 사회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장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시민들 같이 다 마음을 합해서요. 시민들의 힘으로 거의 모금에 참여한 분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들을 하고 다 같이 그 쌍용차 해고자들 또 그 아이들 돌보는 그런 치유 센터를 만들었죠. 와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버스 못 타던 아이가 지금 버스를 타고요. 경찰만 보면 도망가는 아이들이 지금 그러지 않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와락에서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사회만큼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그 트라우마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도 흔치 않거든요. 80년대 우리 5.18 광주 5.18 그전에는 제주 4.3이 그랬고요.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 많고 지금도 국가폭력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 너무 많은데 사회가 그걸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가다 보니까
그런 원한, 그런 억울함, 이런 기운이 사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안에 저는 굉장히 많이 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영향들을 많이 받고 살죠.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을 많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낮 동안에 제가 뭐 직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제가 낮 동안에는 그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담들을 주로 많이 했냐면요. 마인드프리즘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기업의 오너들, 기업의 CEO들, 재벌의 오너들 이런 분들 1대1로 심리 분석을 하는 일을 거의 한 10년 동안 해왔어요. 뭐 그중에는 정치인들도 있었고요. 뭐 그랬지만 대부분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락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해고 노동자들 심리치유와 관련한 이런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일에 지장이 없느냐. 당신이 주로 낮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기업에 그 사람들 말하자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괜찮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괜찮다마다요. 일에 하나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런 상처나 아이들이 받은 내상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요. 제가 1대1로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던 재벌의 오너들 또 기업의 CEO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이요. 이 와락센터를 만드는데 많은 기부를 사실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냐 싶을 수 있지만요. 어떤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재벌 오너예요. 재벌 오너인데 10대 그룹 재벌 그룹 안에 있는 오너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그룹 안에서도 구조조정이나 해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해온 일이 자기는 이걸 정책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는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쌍용차 해고자들의 이런 아픔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한테까지 대를 물려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자기가 일생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낀다. 그러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익명으로 기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기업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노사의 문제거나 무슨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게 사람 마음 얘기만 계속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 아이들까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사실은 많이 열려서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보태 주셨죠.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도 보지만 해고 노동자들도 보고 국가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요, 국가에서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피해자들 대상으로 트라우마 센터를 작년에 처음 열었어요, 광주에. 그래서 이제 그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 5.18 피해자들 상담하는 일들 하고, 그런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또 낮 동안에는 또 마인드프리즘이라는 곳에서는 또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상 노동자나 해고 노동자나 기업의 CEO나 어떤 유명 정치인을 만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만난다는 면에서는 다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늘상 같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주위에서 보면 한 집걸로 한 명씩 우울증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한 집걸로 한 명씩 아니면 더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요즘에 얘기들을 들어보면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주변에 사실은 다들 있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살기가 이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부자나 빈자나 노인이나 학생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금 이게 도처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오늘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인 거 잘 아시죠? 그 통계가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계를 잡습니다. 근데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당 자살자 수가요. 평균 12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인구 10만당 33명입니다.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위하고도 현격하게 차이 나는 그런 자살률을 보이는 거죠. 이것도 참 유례없는 그 아주 진짜 2위하고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그런 수치인데요. 근데 이 수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 자살자 수를 보면은요. 인구 10만 명당 83명입니다. 이런 통계는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통계예요. 지금 인구 10만당 30몇 명인 것도 이제 지금 이게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런 지표라고 보는데 65세만 넘으면 8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끔찍한 숫자라는 거죠. 저는 제 한 10여 년 후의 미래잖아요. 우리한테 한 1, 20년만 있으면 다가올 미래인데 이거는 굉장히 실감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지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담당 자살 예방을 하거나 뭐 이런 정신건강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통계들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노인들한테 자살률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독거노인들, 자식하고 연도 끊어지고 연락 끊기고 홀로 사는 아주 극빈한 처지의 노인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요. 부자 노인이나 극빈한 노인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식하고 연이 끊어져서 고립돼서 사는 분이나 자식들 멀쩡하게 성공해서 다 잘 사는 자식들을 두고 있는 그런 노인의 삶과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노인 자살률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는 노인이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 항상 돈을 모아야 된다. 이 생각 먼저 하시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도만 모으면.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으실 건데요. 실제 그때의 삶은 그 돈의 액수, 돈에 대한 대비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비한다고 대비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세대가 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정말 앞만 보고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정말 희생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질문에 봉착하는 삶이라면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좀 멈춰봐야 되는 것 같아요. 멈춰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봐야지 그냥 지금 살던 대로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질문에, 그런 벽에 가서 톡 닿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자살률 통계, 뭐 우리 삶이 다 녹록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 요즘에 막 진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봤어, 이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뭐 자살 통계, 자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꼭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심각하게 이걸 이렇게 다 그만두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 놓고 싶다 이런 생각 심각하게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 있죠. 예, 우리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어떤 고비에 거기서 끝을 내는 분도 있고, 그러다 또 어떤 다른 계기로 더 넘어가는 분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기만 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냥 제가 말한 이런 통계들은요, 그냥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그 동료 중에 부부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부가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인데 아이가 18층에서 떨어져서 외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우리 어른들 부부끼리 만나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굉장히 잘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다 아는 그런 아이예요. 예. 그랬는데 그 부부가요, 뭐 병적이거나 되게 좀 이상하게 꼬여있는 부부래거나 둘 사이 부부관계도 안 좋다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이하고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게 가식이거나 그 사람들이 이중적이지 않다는 건 우리가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잘 알아요. 성숙한 부모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아무 유서 한 장을 안 남겼어요. 친구한테도 어디에도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지금 걔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죽는 날까지 부모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걸 아느라고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거의 탐문을 하면서 주위를 다니는 거예요. 얘가 왜 죽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은 대선 때 이번에 문재인 후보 마지막 유세, 광화문 유세 할 때 저도 이제 광화문에 막 그때 대선 직전에 막 나갔었는데, 그때 오랜만에 어떤 지인을 만났어요. 교사예요. 50대 초반에.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이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예전에도 간간히 들은 적이 있는데, 유세 현장 거기서 막 떠돌아다니다 만났어요. 요즘에 잘 지낸대요. 거기서 반갑게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분이 한 넉 달 후에 목을 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에서 안방에서 목을 맸는데, 막내딸이 학교에 갔다 돌아와서 그걸 아빠를 처음으로 그 막내딸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도 너무 예상할 수 없는, 물론 힘들고 그렇지만 그냥 그런 정도였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냥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너무 많이 병들어 있고, 개인들이 왜 그런지 너무 상처들이,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좀 같이 곧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처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거대한 구조 속에서 너무 고단하고 힘든 개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내 주변에서 멀쩡하게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되는 것, 저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나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마다 또 특별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그것의 근원이 되는 공통 부모에는, 제가 생각하니 신랑감, 되게 좋은 신랑감 얻어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가면 자꾸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면박받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을 못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 데서 인정받고 남들이 보기에도 번듯하고, 타지에 나가서도 막 성공하고 좋은 신랑감 데려오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으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뭐 그렇지 못한 자식이 있을 때 부모는 더 마음을 써야 되지 않나? 오면 한 그릇이라도 뭘 따뜻한 거 더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부모라면? 근데 이제 우리는 사는 걸 보면, 잘 나가는 자식은 집에 와서도 더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자식은 또 집에서도 밀려나고, 그 근처에도 자꾸 못 가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되는 분위기라면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지를 텐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텐데, 혹시 그 관계에서도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다가
어디다가 기대고 그냥 한 자락이라도 기대고 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주변에 아는 분인데요. 그 외할머니가 손주를 키웠어요. 부모가 이제 다들 그 직장생활 맞벌이 하느라고 그 외할머니가 손주를 키웠는데 이 손주가 어렸을 때부터 막 잘생기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아주 자부심에 아주 근거예요. 내가 그냥 내 새끼같이 키웠는데 아주 잘 성장을 한 거죠. 얘는 판검사는 될 거라고 이제 철석같이 생각을 하셨대요. 할머니 말씀에.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요. 이게 뭐 요리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얘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도 뭐 참 마땅치 않고 남자애가 무슨 요리사냐. 할머니는 이제 막 충격이 계신 거죠. 내 이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뒷바라지 잘해서 애가 그냥 그동안 남부럽지 않게 키워놨는데 남자 사내 녀석이 무슨 요리사를 한다고 막 그랬는데 어쨌거나 얘가 부모는까지는 설득을 해서 그 요리 학원을 다니고 그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거의 몸져 놓으셨는데 그럴 순 없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몸져 놓으셨는데 그 손주가 그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요리를 해가지고요. 항상 그 할머니한테 그걸 음식을 가지고 온대요. 할머니 이거 좀 먹어보라고. 내가 만들었다. 이거 먹어보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그 음식 죽어도 안 먹는다. 그 음식을 안 드신다니까. 한 번도 안 먹었다는 거.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부모보다도 더 부모라고 엄마같이 생각하고 할머니랑 그렇게 관계가 좋게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할머니한테 먹여보고 할머니한테 그걸 맛있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렇게 거기 갔다가 드리는데 나는 네가 해온 음식 절대로 안 먹는다. 뭘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내 손주고 내가 키운 잘 키운 자식이고 그럼 그 아이가 해온 음식인데 걔가 판검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 하고 이 애가 해온 음식을 먹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그걸 거기서 이렇게 준엄하게 버티고 계셔야 되는 것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것까 옆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내 손주가 판검사가 되면 그러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거고 요리사가 되면 내치는 거라면 그러면 할머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머니한테 어떤 그런 각별한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식구들 안에서도 자꾸 뭔가 그런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내 자부심을 지켜주는 무엇으로 내가 어디 데리고 나가면 정말 자랑스러울 수 있는 무엇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도구화되고 수단화되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각 속에서 도처에 그런 시각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도 집에 와서 부모한테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 그런 레떼를 붙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차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나를 잘 보호하고 내가 나를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기가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 보면요. 막 스펙도 화려하고요. 무슨 자격증도 많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렇게 초조해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뭐 신문이라도 읽어야 되고 뭘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뭐 책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춰봐야 되고 그리고 뭘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친구라도 만나야 되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대요. 이러다 보면 뒤처질 것 같대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런 내부적인 불안이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우리 사회가 자꾸 사람을 도구로 보고 수단으로 보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받고 이런 경험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갖게 되는 아주 집단적인 노이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쓸모 위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쓸모가 있나 없나? 예.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그런 잣대를 자꾸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기가 자기를 계속 공격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못났다고 자꾸 여기거나 자꾸만 이렇게 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선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여유롭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편안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냥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냥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뭐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치료라는 게 뭐냐, 치유가 뭐냐, 마음의 상처 우리가 이렇게 막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치유라는 것에 그게 뭐냐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모든 인간한테는 누구나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라는 게요, 생물학적인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힘들거나 못났거나 지쳤거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냥 따스한 밥 해주고 그냥 묵묵히 견뎌주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엄마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 모두한테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는데요, 엄마한테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엄마라 그래서요, 내가 엄마라 그래서 누구한테 계속 그런 존재가 돼주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근데 그 사람도 엄마이지, 누구한테 엄마이지만 나도 또 엄마가 필요한 한 인간이고 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엄마가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영화 중에요,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그 전쟁터, 중동의 어느 아주 뭐 치열하게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 상황이었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에 양쪽에서 이제 막 서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폭탄을 막 쏘아대고 총성이 막 그냥 그런 이제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였는데, 어느 한 장면에 귀뚱귀뚱 아장아장하는 아기가 그 전쟁터 한복판에 어디선가 이렇게 걸어 나온 거예요, 아기가. 그랬더니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서히 총성이 멎다가 이제 완전히 멎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나와서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구호 외친 거 하나도 없고요, 싸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한 거 없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그냥 걸어서 나왔는데 그것으로 그렇게 적대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양쪽이 다 동시에 총을 내려놓은 거죠. 총성이 멎었어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치유적인 존재였던 거죠.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치열한 전투를 그냥 멈추게 한 그냥 치유적인 어떤 존재의 원형 같은 거죠. 근데요, 아이의 존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한때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에는요, 우리 한때 그렇게 모두 어린 나이였고 그런 어떤 치유적인 원형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나요. 미국에 어떤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요, 사형 집행이 된 사람이에요. 아주 끔찍한 살인마였죠. 근데 이제 사형 집행이 되기 전날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해줬어요. 그때 그 연쇄 살인마가 자기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 안에는 아직도 엄마가 기억하는 내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살인마가 눈물을 흘렸다 하는 거예요. 그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예, 아직도 엄마가 기억하는 내가 내 안에 아직 남아있어. 그 얘기를 죽기 전날 했던 거죠. 엄마가 기억하는 나. 저는 우리가 막 힘들거나 막 지치거나 고단하거나 너무 상처투성이가 됐거나 그랬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을까?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진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순간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나, 내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신 분은요, 아마 그 모습이 떠오른 순간 여러분 아마 치유적인 경험을 지금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나를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치유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치유자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옆에서 그런 조력자가 돼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치유의 원형이고 모든 사람은 본래 치유적인 존재고 그런 치유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그 서울시에서 제가 이제 같이 하는 치유를 같이 기획하는 뭐 이명수 선생님 또 저 또 다른 또 몇 분하고 같이 해서 이제 기획을 해서 서울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지표가 지금 통제할 수 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치유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치유 프로젝트 이름이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그 제목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치유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서울시 힐링 프로젝트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냥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서울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치유 프로젝트를 한다고 야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몇 명이 해야지 그걸 서울 시민을 다 치유할 수 있을까? 뭐 저 힘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남의 그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느낌에. 네. 네. 또요?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 네.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이미 얘기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장 탁월한 치유자가 되냐면요. 이거는 정신분석의 근본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치유자가 되냐면요. 아파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기가 상처를 받아본 경우, 자기 상처를 인정한 사람, 자기 상처를 인정하고 대면하고 그 치유를 경험해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치유자가 된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그 치유자를 길러내는 근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그 정신과 의사들 정신분석이라 그러는데요. 저도 그래서 수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상처, 마음의 치유 이런 것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습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고통, 상처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지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거는 습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대면하고 인정하고 치유를 받아본 사람이 최고의 치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상처를 드러낼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럴 용의가 있는 사람 모아서 처음에 최초로 24명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는 과정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른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치유 릴레이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렇게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치유받아본 사람이 누구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온라인 같은데 고민이 올라오잖아요. 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막 댓글이 붙어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이래 보세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어보세요. 쭉 댓글이 한 100개쯤 붙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최고의 도움이 되는 댓글인지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고민을 올린 사람이 100개를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이 했던 이것이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됐다, 정말 이 사람이 했던 것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치유력이 담긴 그런 문장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보면 필시 재판단에는 그 댓글 100개 중에 전문가들이 써준 답변이 고민을 올린 사람이 선택하는 답변이 내서 많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건 이러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뭐 이러이런 방법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답변은 고민을 올린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답변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파본 사람이 그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준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이러면서 누군가한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걸 직면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아파본 사람은 내 주변에 아픈 사람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나를 떠올려 보는 것도, 그럴 때 내 어떤 치유력의 원형,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명제를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엄마성 있는 존재들, 나도 누구한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내 옆에도 내가 건강하게 잘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가 누구한테나 꼭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여도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빠도 엄마가 필요하죠.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정혜신 박사님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신입니다. 강연이랄 거 없고요. 저는 오늘 그냥 각지에서 이 봉하마을에 모이는 우리 그 시민들하고 같이 그냥 눈 마주치고 같이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 1시간 정도 하면 뭐 나름 여기 오셨다가 또 다른 조금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가끔 강의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좀 요즘에는 자꾸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강의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심리적인 폭력이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강의라는 게 이제 강의를 할 사람이 강사가 미리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오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근거도 막 이제 나름 준비를 하고 그거에 맞는 사례 같은 것들도 막 이제 준비를 해서 이 앞에 서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정답인 것 같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 같고 다른 것은 훨씬 더 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본의 아니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이게 뭐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그렇고 이게 그냥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우리 마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일 리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 말만이 옳은 거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삶의 연륜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경륜이 있는 분들 앞에서 사는 게 이렇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다 보면 이게 어줍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지요. 그래서 오늘 저랑 그냥 같이 오늘 햇빛도 좋고요. 여기 초록도 많이 보이고 참 근사한 날인데요. 저하고 오늘 그냥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시간을 하시는데 제 얘기 좀 듣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고받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저하고 얘기하실 동안에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거리를 저하고 쭉 한번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찍을 때 왜 줌인해서 땡겨 찍을 때도 있지만 줌아웃은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한 5년 전에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5,000명 중에 2,600명이 길거리로 그냥 해고를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는 분명히 잘 된다고 얘기를 1년 전까지만 해도 들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왜 해고되는 거냐 이유를 알려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빨갱이로 사회적으로 막 몰아간 거죠. 극렬한 무슨 노동운동자 막 이런 해서 빨갱이가 되고 그 이후에 지금 24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24명 중에 3분의 2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요. 나머지는 멀쩡했던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이런 것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상황이어서 같이 이제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상담하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었고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은 심리적인 내상이 너무 뚜렷했어요. 어린애들이요. 길을 가다가 경찰을 보면 이렇게 어린애들이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경찰을 보면 막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요. 그 아빠들이 막 짓밟히고 막 그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 특공대한테 아빠들이 짓밟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눈앞에서 자기 아빠가 짓밟히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구속되고 이런 꼴들을 다 봤죠,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다음에 버스를 못 타는데요. 6살짜리 아이는. 근데 걔한테 버스라는 거는요. 아빠 잡아가려고 맨날 그 쌍용차 공장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경찰 특공대들이 타고 있던 늘 그 차가 걔한테는 버스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타는 차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이는 버스를 못 타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아이들 중에서 사춘기에 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지금 가출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도 많고요. 처음에는요. 아빠가 해고당하고 그리고 막 집안이 어려워지고 막 아빠도 이제 막 풀이 죽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청소년기쯤 되는 아이들은요. 처음엔 아빠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아빠 힘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빠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뭐 해고됐으니까 돈 벌려고 그러면 쌍용차 해고잖아요. 가족이 모이면 징역 살은 횟수를 치면 100년이 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고모, 이모, 뭐 엄마, 자식 뭐 다 싹 다 그렇게 되고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어린애들
뭐 동네에서 돌팔매질하면서 빨갱이 새끼 뭐 이렇게 놀림받고 이제 뭐 그러다가 자살을 한 아이들도 있고 뭐 굉장히 끔찍한 세월을 살았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요즘에 가끔 이제 신문에 보시면 나오겠죠.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인혁당 사건 지금 다시 재심 억울하게 그냥 무고하게 죽은 게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다시 받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있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 10여 명 이상이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이미 30년의 시간이 다 날아가고 삶은 이미 다 바닥까지 가고 끝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 상담하는 일을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한다고 뭐가 낫냐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좋아져요.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분들도 상담을 하자 그러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 삶이 지금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식구들도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 파괴되고 근데 지금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뭐 이거 소용없다. 그리고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악몽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상담을 하려면 떠올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간신히 설득을 해서 시작을 최초에 한 6명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면서 본인들이 좋아지고 분노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하고 다 사람하고 세상하고 등지고 막 섬에서 어디 뭐 산속 절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사람들을 하고 이제 대면을 하기 시작하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지금 동지들을 막 찾아내시기 시작했어요. 나같이 억울한 사람들 예전에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지금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그 자식들도 또 상담을 받고 자식들도 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런 세월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런 사람들도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제가 나중에 뭐 조금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못해서 이렇게 쭉 밀어서 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저하고 심리적인 거리를 좀 쭉 떼시고요. 뭐 저 사람은 나름 뭐 직업상 뭐 했던 경험상 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대보시는 약간 이렇게 한번 대보시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만나야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거리 뛰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주제도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내나 우리 아주 근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요즘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상담보다는 약물 치료를 거의 대부분이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상담만 하는 정신과 의사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고문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때 50 때 그때 고문을 당한 게 무고하게 갑자기 그냥 잡혀가서 공안정국을 만드느라고 엄한 사람들을 막 빨갱이를 만들어서 온 식구를 다 잡아가가지고 고문해서 뭐 가두고 본보기로 한두 명 정도는 사형 집행이 되고 그때 주로 사형 집행된 분들이 아버지들이죠. 아버지는 대표로 사형 집행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간첩단이다 가족 간첩단이다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안기부 지하실에서 남산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아주 잔혹하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첩단이 만들어지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면 이러니까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어떤 타당성 같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막 벌였죠.
그때 무고하게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또 살아계시지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 오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이제 상담을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에 고문을 당하고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갈갈이 아주 찢긴 채로 상처를 받고 감옥에 한 그런 분들 이렇게 모이자라 그러면 안 받아주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억울하고 어디 가서 이제 해소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아이들한테 막 이제 소리 지르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집안에서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점점 아빠 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쌍용차 해고 투쟁하는 그 노조 조끼 입고 다니는 이런 인간만 보면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분란이 나고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도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인간들은 나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집안에서 벌어진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에 대한 생각이 그런 사람, 그런 인간, 그런 일을 하는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제 번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이 당연히 되겠죠. 이건 좀 사족이지만요. 그 작가 이문열 씨가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발언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청소년기가 바로 그런 처지였죠. 예. 아버지가 북으로 간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남쪽에서 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런 우리 사회에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에 서서 아주 평생 그런 쪽으로 자기를 강화해 오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지금 사회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장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시민들 같이 다 마음을 합해서요. 시민들의 힘으로 거의 모금에 참여한 분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들을 하고 다 같이 그 쌍용차 해고자들 또 그 아이들 돌보는 그런 치유 센터를 만들었죠. 와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버스 못 타던 아이가 지금 버스를 타고요. 예. 경찰만 보면 도망가는 아이들이 지금 그러지 않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와락에서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사회만큼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그 트라우마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도 흔치 않고